예, 이제 오늘은 구장 확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확률을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전체 컨텍스트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한 것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림과 수치를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한 거죠. 자료에 변수 하나만 있느냐,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게 4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자료가 2개 또는 그 이상 있는 경우에 우리가 분석한 것이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하나 있는 경우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자료의 중심이 어딘지 평균도 계산해보고 중심으로부터 자료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표준 편차도 계산을 했죠. 이제는 5장 이후로 가서는 변수가 2개 또는 그 이상이 되니까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 변수를 다른 변수를 분류지표로 이용해서 다른 변수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죠. 5장에서 살펴본 것이 상관관계, 상관계수 이런 거였고 6장, 7장, 8장에 걸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의 대표적인 값이 무엇이냐, 중심이 어디냐. 근데 그 중심이 더 이상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직선이었죠. 즉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뭘 집어넣으면 대표적인 포인트를 알려주는 관계였죠. 그러니까 y바라고 표현했던 하나의 무차별적인 대표값이 집단마다 맞춤형으로 따로따로 대표값을 알려주는 리그레션 펑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펑션, 교로 y hat은 절편 a 더하기 b 곱하기 x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더 이상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의 릴레이션십이죠. 하나의 펑셔널 릴레이션십. 그리고 이 펑셔널 릴레이션십이 하는 일은 앞서 이 포인트의 역할을 일반화한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일반화가 됐냐면 이제는 이게 함수니까 들어가야 값을 알려주죠. 들어가야 알려주는 관계식으로 대표값을 나타내는 포인트가 식으로 일반화된 것이죠.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율이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율이 y이고 그때 우리가 사용한 분류지표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통화 증가율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통화 증가율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고 릴레이션십이 되묻죠. 그래서 내년도 한국은행에서 통화 증가율을 M2 기준으로 25% 증가시키려고 한다. 내년도 인플레이션율이 과거 데이터에 비춰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 이게 리그레션 펑션이 하는 일이었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중심을 정의한 다음에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위아래로 플럭추에이션이 있느냐, 베리에이션이 있느냐, 어느 정도 언서튼티가 있느냐, 리스크가 있느냐, 변동이 있느냐, 변덕스러우냐 이런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것을 재기 위해서 우리는 RMS라는 데피니션을 썼고 RMS를 Y 개별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대한 오차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측치 개수만큼 오차의 개수가 있으니까 통계학이라는 게 요약의 학문이죠. 굉장히 많은 오차들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즉 오차 하나하나의 대표적인 크기는 어떠냐를 재기 위해서 단순 합산해서 평균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링 아웃이 일어나니까 제곱에서 합쳐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크기를 쟀죠. 그것이 바로 RMS 오퍼레이션의 의미였죠. RMS, 계산은 역순, 제곱, 평균을 취하고 다시 스퀘어 루트를 취했던 것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회귀분석에서 다시 빌려 쓰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개별 y 값인데 개별 y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는 x. x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functional relationship, regression function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y 값을 예측을 했죠. 그럼 그 예측치로부터 개별 y 값이 떨어져 있는 나름대로의 오차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스캐터 플러스항에 n개의 점이 있으면 역시 n개의 수직거리, 즉 n개의 오차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차들의 대표적인 값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RMS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오차들의 대표적인 크기를 재면 되겠죠. 그래서 에러 E에 대해서 RMS를 적용했다 그래서 RMSE라고 그냥 쓰는 거죠. 특별한 이름을 다시 주지는 않았고. 그래서 계산은 역순으로 오차를 계산하고 수직거리를 계산하고 제곱을 하고 평균을 취하고 다시 제곱근을 취했던 것이죠. 앞서와 지금 평균을 취할 때 자유도 이런 개념이 등장을 했었고 그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3장까지에서의 오차의 경우에는 한 점으로부터의 편차, 한 점을 센트럴 텐던시로 픽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굳이 원했으면 하나의 오차는 0으로 만들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차는 하나가 적은 것과 사실상 같다. 100개의 오차가 제곱해서 더해졌지만 사실은 99개만 더해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5장 이후에는 오차라고 하는 것이 리그레션 라인으로부터의 오차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리그레션 라인 자체가 두 개의 파라메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두 개의 값, 절편과 기울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오차는 사실상 두 개가 없는 것처럼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게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리그레션 펑션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했으면 언제든지 스캐터 플러스항의 두 점은 관통시킬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오차 두 개는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다. 따라서 스캐터 플러스항에 100개의 수직거리, 100개의 오차가 정의가 되고 그것들의 RMS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사실은 98개만 더해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자유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은 3차원, 4차원, 5차원, 무한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8장까지 한 내용이죠. 허탈한가요? 그동안 한 달 넘게 한 게 겨우 이거라니. 그래서 열심히 변수가 하나면 하나인 대로, 둘이면 둘인 대로, 셋 또는 그 이상이면 중의계 분석을 써서 나름대로 변수들을 정리를 했죠. 열심히 정리했는데 도대체 내가 정리한 이 노력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그걸 새기는 작업이 따라야 되겠죠. 그 새기는 작업, 이것이 바로 inferential statistics, 추론 통계학. 그리고 열심히 정리했던, 묘사했던, 기술했던 지금까지의 통계학이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학. 그래서 describe한 것으로부터 뭔가를 알아내는 추론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간 과정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확률이 그런 거죠. 우리는 결정적인 수학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디터미니스틱한 월드에 있는 게 아니라 uncertainty가 있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 디터미니스틱 할 수가 없겠죠.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뭐 자연의 대기 상태, 내가 던지는 높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 확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런 불확실성을 묘사하고 싶은 거죠. 이번 학기 경제통계학 수업을 처음 들어왔는데 옆에 앉은 남학생, 여학생이 마음에 드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사이 친해졌죠. 그래서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전화를 하면 절반 정도는 그래도 만나주겠다. 커피라도 한잔 하겠다. 이렇게 됐고 절반 정도는 공부해야 되는데 좀 오늘은 곤란하다. 이런 관계로 발전을 했고 근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이 여러분 표현대로 그 여친, 그 남친이 다른 남친, 여친을 만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쌓이던 가운데 전화를 10번을 했더니 예상과 달리 대부분은 바쁘다 이런 대답이 돌아오고 한 번만 그럼 커피 한 번 마시자 뭐 이렇게 와서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증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난 그 찬스를 이용해서 너 변했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안 변했다 이렇게 답하겠죠. 안 변했다라고 답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실제 안 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인 행동일 수도 있죠. 내가 변했지만 언제나 재무관리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 뭐 여자친구의 관점에서는 남자친구도 포트폴리오의 일종인 거죠. 이쪽 포트폴리오, 이쪽 포트폴리오. 한쪽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일단 잠정적으로 다 킵하자.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했다 이렇게 답하는 게 optimal response. 게임 이론을 여러분들이 배웠다 그러면 dominant strategy가 되는 거죠. 우월 전략. No matter what. 실상이 어떻든 그게 항상 굉장히 이기적인 경제 주체에게 다미넌트한 우월한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변했지 안 변했다, 변했지 안 변했다.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대화 시퀀스니까 이제 남학생이 자동차 기어를 바꾸듯이 기어를 바꾸는 거죠. 좋다,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죠. 좋다,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동안에 안 변했어. 내가 의심이 가기 전까지 너의 행동을 보면 절반 정도는 오케이, 절반 정도는 바쁘다. 이게 내가 기대하는 행동이고 그렇다 그러면 네가 안 변했으면 너의 최근 10번의 반응은 마치 균형 잡힌 동전을 내가 10번 던졌을 때 나온 앞면의 개수와 같아야 된다. 즉 네가 안 변했으면 너는 균형 잡힌 동전과 같아야 된다.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래야 된다. 확률적으로 뭐 이런 거죠. 근데 내가 균형 잡힌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공교롭게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밖에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학생은 여전히 다미넌트 스트래티지를 구사하겠죠. 균형 잡힌 동전 10번 한번 던져봐라.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한 번씩이나 나오지 않았느냐. 그만 생각해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요. 균형 잡힌 동전을 10번 던져보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남학생이 고민하다가 어차피 본심은 그냥 뜯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고 확률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죠. 네가 균형 잡힌 동전이라고 그러면 한 번 또는 그 이하로 극단적으로 앞면이 적게 나올 확률이죠.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 확률은 얼마인가요? 균형 잡힌 동전 10번 던지면 경우의 수는 2의 10승이죠. 제일 첫 번 던졌을 때 앞, 뒤.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앞, 뒤. 그래서 2의 10승. 그래서 1024. 즉 1024개의 경우가 가능하고 이 중에서 앞면이 한 번, 실제 나온 개수 한 번 또는 여학생이 항변한 것처럼 더 극단적으로 한 번도 안 나올, 그냥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0번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앞면이 단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 10가지. 고등학교 때 이 정도 확률 공부는 다 하고 온 거죠. 11번. 즉 1024개의 서로 다른 경우 중에서 동전이 균형 잡혔다 그러면 앞면이 한 번 또는 그 이하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게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그 가능성은 (1024분의 11) 대략적으로 해서 1%. 이러한 확률을 나중에 우리가 18장, 9장에서 배울 이러한 확률을 P값이라고 부르죠. P값. P, 확률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probability, P-value. 그럼 도대체 이 값이 뭐냐? 다시 남학생, 여학생 대화로 돌아가 보죠. 남학생, 여학생 예를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한 20년째 즐겨 쓰는 이해입니다.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남학생, 여학생 만나서 변했지 안 변했다, 변했지 안 변했다. 기하를 바꿔서 좋다,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그럼 너는 균형 잡힌 동전과 같아야 되고
균형 잡힌 동전이라고 그러면 10번을 내가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또는 그 이하로 극단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1%밖에 안 된다. 네가 안 변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항변에 대한 증거죠. 너 변했지? 안 변했다. 변했지? 안 변했다. 좋다. 그럼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10번 전화했는데 한 번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느냐. 물론 그 가능성이 0%는 아니죠.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살고 있고 영원히 단정적인 얘기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자. 네가 안 변했다 그러면 넌 균형 잡힌 동전과 같아야 되고 내가 10번 동전을 던졌을 때 균형 잡힌 동전이 단 한 번 앞면 또는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올 확률, 이른바 P값, P-value, 이것은 1%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1%를 해석하는 것, 이것이 남학생이 할 일이죠. 데이터는 이제는 확률로 바뀌어 있죠. 10번 중에 한 번이라고 하는 description, 평균 응답률 10%, 0.1의 성공률, 이 평균이죠, 일종의. 성공했으면 1, 실패했으면 0이라고 했으면 10번의 데이터, 10번 전화한 게 10번의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걸 다시 10으로 나누면 0.1. 0.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장에서 배운 표본 평균의 하나의 특수한 경우겠습니다. 즉 그 표본 평균에 담긴 의미가 뭐냐? 남학생이 관심 있는 것은 거기에 관심 있지 10번 중에 한 번 응답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심 자체가 디스크립션으로부터 인퍼런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디스크립션에서 인퍼런스로 가는 가운데 남학생이 사용하는 논리, 좋다 네가 안 변했다고 치면 한 번 또는 더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0번 긍정적인 답이 나올 확률은 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투리를 쓰면 우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게 인퍼런스죠. 그게 바로 P-value의 의미죠.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애당초 잠정적으로 가정했던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이 잠정적인 가정 상황에 대한 반증이 강해지는 거죠. 이 확률이 낮을수록. 우째 이럴 수가. 네가 안 변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확률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중에 보니까 뭐 벌써 계산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심각한 건가요? 관계가? 그럼 이제 남학생의 경우에는 1%를 해석하겠죠. 1%를 해석하는데 어차피 뭐 남학생도 저 양다리 걸치고 있었으면 좋다 이 정도면 time to say goodbye 이럴 거고 아니면 남학생이 생각하기에 첫 인상부터 내 천생연분인 것 같더라. 그러면 1%의 가능성에 미련을 두고 좋다. 아직은 굿바이 하기 너무 이르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계속해서 걸어보겠죠. 데이터 콜렉션을 좀 더 해보겠죠. 자, 여러분들이 확률을 배울 이유에 대해서 이젠 설명을 한 거고 이제는 저 구장 확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근데 오늘 1시간에 다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자습하면 돼요. 그래서 구장에 있는 내용 중에 확률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데 자습 좀 하면 어때요? 그래서 구장 중에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제목들을 좀 소개를 하면 확률이 뭐냐? 뭐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이 반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무한히 많이 던졌을 때 경험적으로 50% 정도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수렴하더라. 컨버지 하더라. 그래서 경험적인 확률의 극한으로서 확률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frequentist 뷰죠. 도수론자들의 확률 견해. 상대 도수의 극한치. 이게 확률이다. 이것과 다른 견해는 주관적인 견해죠. subjective probability. 확률이라는 게 뭐냐? 내 주관적인 확신의 정도다. 그녀가 날 사랑할 확률. 왜 여기에 상대도수라는 게 정의되기가 어렵겠죠. 내 주관적인 확신의 정도. 내가 투자한 금융자산이 투자기간 한 달 동안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확률. 내 주관적인 확신의 정도죠. 그 확신에 따라서 나는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거죠. 그 확률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의 정도.
그래서 그 믿음의 정도, 빌리프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확률은 높아지는 거고 그게 약하면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과천 경마장에 가서 어떤 말에 베팅을 할 때 왜 거기에 베팅하느냐? 그 말이 우승할 1등으로 들어올 확률, 그에 대해서 내 주관적인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막권을 사겠죠. 여러분도 뭐 과천 경마장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여전히 주관적인 확률이 관여가 되겠습니다. 그럼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프리퀀티스트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즉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죠. 동전을 던졌을 때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머리를 써서 가능한 경우를 다 나열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이 뭐냐? 가능한 경우를 다 나열하면 1부터 6까지 가능하고 그 중에 홀수는 1, 3, 5니까 6분의 3, 2분의 1. 이게 이제 굉장히 원시적이긴 하지만 확률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주사위를 3개를 던졌을 때 합이 9가 나오는 사건, 합이 10이 나오는 사건, 어느 사건의 확률이 더 높을까요?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이 미리 따져놓은 것을 살펴볼게요. 합이 9가 되는 조합의 숫자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126, 135 등등 해서 333까지 6가지 조합이 가능하죠. 컨비네이션. 조합이라는 용어 다 알고 있는 거죠. 6가지 조합이 가능하고 합이 10이 되는 조합의 숫자는 136부터 334까지 역시 6개의 조합이 가능하죠. 과거에 역사적으로 도박사들이 주사위 3개를 던져서 한 사람은 합이 9가 나오는데 베팅을 하고 다른 사람은 합이 10이 나오는데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도박사들이 따져보기에 9가 나오는 조합의 숫자와 10이 나오는 조합의 숫자가 같은 걸로 미루어 볼 때 확률도 같지 않을까. 근데 도박사들이 뭐 밤이고 낮이고 도박을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10에 베팅한 도박사가 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갈릴레오한테 도박사들이 가져갔죠. 이태리에서. 선생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오의 대답이 당신들이 따진 것은 조합의 숫자고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다. 전체 경우의 숫자를 따져보면 그 다음 컬럼에 있는 것처럼 10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10이 나오는 경우가 27가지 경우, 합이 9가 나오는 경우는 25가지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10쪽에 베팅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럼 갈릴레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주사위 한 번 던지면 경우의 수가 6이죠. 1부터 6.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지면 6개가 가능하니까 6 곱하기 6, 36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주사위를 던진 6가지 결과가 또 가지 뻗어나가듯이 뻗어나갈 테니까 총 36 곱하기 6, 216, 6의 3승, 여기 2의 10승처럼 6의 3승의 경우가 가능하죠. 216. 216개의 경우를 다 써본 거죠. 뭐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지만 뭐 못 써볼 건 없죠. 216개. 요새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걸 쓰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216개를 쓴 다음에 합이 9가 나오는 경우를 다 따져보고 합이 10이 나오는 경우를 다 따져봤더니 25, 27 경우더라. 이게 확률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여기 나와 있는 표는 합이 9가 나오는 25가지 경우를 다시 쪼갠 거죠. 세 개의 숫자, 세 개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그래서 합이 25인데 126 패턴으로 나온 것은 6가지. 왜 6가지겠어요? 3팩토리얼 그거죠. 1이 어느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 126이라는 것은 조합이니까 그러한 조합을 만족시키는 순열, 퍼뮤테이션의 숫자는 3팩토리얼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이제는 거꾸로 144라고 하는 조합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
의해서 100% 묘사가 되는 거죠. 1이 첫 번째 위치에 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올 수도 있고 세 번째 올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죠. 333 이것은 경우가 한 가지뿐이죠. 그래서 각각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수열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우의 숫자가 달랐던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주제 벤 다이어그램과 배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 직사각형과 그 안에 든 원을 이용해서 사건들을 표현하고 사건과 사건 간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그래픽 디바이스죠. 그래프 도구죠. 이 사각형, 이것이 샘플 스페이스, S. S라고 표현하죠. 대문자 S. 그래서 S는 샘플 스페이스. 우리말로는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원, A라고 하는 원, 여기는 또 B라고 하는 원. 그래서 A 또는 B 이런 것들은 각각 사건들이죠. 이벤트. 그럼 각각 이벤트는 뭐냐? 하나의 이벤트는 샘플 스페이스의 서브셋, 부분 집합. 이것이 이벤트, 사건의 정의겠습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 그럼 샘플 스페이스는 1, 2, 3, 4, 5, 6, 6개의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집합. 그것이 표본 공간.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은 하나의 집합인데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인데 어떤 원소를 갖는 부분 집합이냐? 1, 3, 5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고 이 그림상에서는 사각형 안에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분 집합이다 이런 거죠. B라는 것은 또 다른 부분 집합으로서 또 다른 사건. 만약에 두 사건의 관계가 이렇다 그러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볼록 렌즈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겹치는 부분을 결합 사건, joint event. 두 개가 같이 일어나서 조인돼 있다 이런 얘기죠. 홀수가 나오는 사건, 3 이하의 숫자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때 결합, 인터섹션, 공통 부분, 교집합 부분에 있는 것은 1과 3이겠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사건, A 컴플리먼트. 이것은 사건 A의 여사건이죠. 여사건, 나머지. A를 제외한 이것은 anything but A. A를 제외한 다른 어느 것도 포함되는 그러한 집합이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원 A의 바깥 부분, 이것이 여사건이겠죠. Nobody but you, 이것의 반대 개념이겠죠. Anything but A.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데이팅 파트너가 Nobody but you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거고 Anybody but you 그러면 굉장히 우울하겠죠. 굉장히 슬픈 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사건은 Anything but A. A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집합. 그것이 여사건이죠. 다섯 번째, 덧셈 법칙. A 또는 B의 확률은 A 또는 B라고 하는 게 여기서 표현하면 이 빗금친 부분이 A 또는 B겠죠. 이것이 A 또는 B. 여러분들이 배웠을 노테이션, 그냥 일단 영어로 먼저 쓸까요? A, O와 B. 여러분들이 배웠을 노테이션이 A, 유니언 B. 이런 노테이션 배웠나요? 예. 이것이 이거나 저거나, A이거나 B이거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거나 3 이하의 숫자가 나올 확률 같은 얘기죠.
홀수가 나오거나 또는 3 이하의 숫자가 나올 사건부터 정의하면 이것도 역시 사건이니까 1, 2, 3, 4, 5, 6으로 이루어진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겠죠.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겠어요? 따져볼까요? 1, 2, 3, 5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죠. 4개의 원소가 있죠. 지금 보다시피 4개의 원소 중에 1, 3은 여기에 겹쳐 있죠. 이쪽에만 있는 것은 표현하면 여기에 5가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1, 3이 겹쳐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런 경우에서 A 또는 B의 확률은 뭐냐? 6분의 4죠. 6분의 4를 어떻게 얻어내느냐? 결국 6분의 4라고 하는 확률은 개념상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에 해당되는데 그 면적은 왼쪽 원의 면적 더하기 오른쪽 원의 면적 빼기 겹친 부분. 겹친 부분이 더블 카운팅, 중복 계산됐으니까 한번 빼주는 거죠. 지금 한 얘기를 기호를 써서 표현하면 probability of A or B is equal to probability of A plus probability of B minus probability of A and B, A intersection B.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덧셈 법칙의 특수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어떠냐? 겹치는 부분이 없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두 사건이 배반 관계에 있다라고 하죠. 등을 돌린 것처럼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인터섹션의 확률이 0이죠. 인터섹션이 공집합이니까 그것의 확률 메저, 확률 자를 가지고 잰 크기가 0일 거고 따라서 빼줄 게 없겠습니다. 빼줄 게 없기 때문에 합의 확률은 즉 OR로 연결된 A 또는 B 사건의 확률은 A의 사건 확률과 B의 사건 확률을 단순하게 더해주면 되겠죠. 거꾸로 두 사건이 배반 관계에 있지 않은데 단순하게 합산하면 실제 확률을 과대평가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만큼. 이제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조건이 안 지워진 확률은 비조건부 확률이겠죠. 비조건부 확률을 주변 확률이라고도 표현하죠. marginal probability. 그것은 마치 하나의 확률 변수만 우리가 분석하던 3장까지의 상황에 대응하는 거죠. 조건 없이, 정보 없이, X에 대한 정보 없이 Y만 분석하던 상황. 그런 상황을 확률로 묘사한다라고 그러면 조건이 없는 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는 5장에 접어들면서 확률 Y에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 변수 Y에 관심이 있지만 분리지표 X를 거기에 꼬리표로 달아줬죠. 꼬리표로 사용된 그것이 바로 정보죠. 정보가 바로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언제 했느냐? 스캐터 플러스상의 XY 페어로 이루어진 점들이 있을 때 이 점들을 다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Y축상에서 분포를 이루죠. 이 분포를 우리는 히스토그램으로 정리를 했고 그게 우리가 2장에서 했던 일이죠. 3장에서는 수치로 중심도 받고 표준 편차도 받죠. 그럼 거꾸로 그러한 Y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내가 한 명을 무작위로 꺼낼 때 그 사람의 Y 값이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게 정규 분포라고 그러면 중심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확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때의 확률, 그런 것이 바로 주변 확률인 거죠. X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죠. 다시 이 Y축으로 몰려있던 점들을 X 위치에 따라서 원위치 할 수가 있겠죠. 남학생들은 뭐 군대 가면 저 못된 고참을 만났을 때 뭐 이쪽으로 다 모이라고 했다가 원래 있던 위치로 원위치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할 텐데 뭐 비슷한 거죠. Y축으로 다 몰렸다가 원위치, 그럼 각자 있던 위치로
다시 모일 때는 한 군데로. 그래서 각각 원위치하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해당되는 vertical strip, 세로띠 안에 위치하겠죠. regression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조건부 분포를 따로따로 묘사함에 있어서 각각의 조건부 분포의 중심들이 어떻게 직선으로 근사되는지를 알려준 것이죠. x값에 따라서 y의 분포를 따로따로 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원위치의 의미는. 그럼 같은 또는 비슷한 x값을 공유하는 부분 집단 내에서 y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x값이 좀 더 높은, 큰 그러한 값을 공유하는 관측치들 부분 집합 내에서 y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그게 다 조건부 분포들이죠. 왜 그러냐면 조건이라는 게 정보니까. 우리는 x축 좌표 정보를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중심이 리그레션 라인 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식을 구한 것이죠. 평균의 그래프, 그 표현 기억나세요? 스캐터 플러스상의 평균의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요? x값에 따라서 따로따로 집단을 분류한 다음에 해당 집단에 속하는 y들의 평균을 그려놨던 거고, 그것이 직선처럼 보이면 좋다, 직선으로 근사하자. 그 직선으로 근사한 식, 그것이 바로 리그레션 라인, 표기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개념상 조건부 분포의 개념을 x를 이용함에 따라서 이미 살펴봤던 것이죠. 이제는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2x2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가상적인 데이터입니다. 서울대 학생들 100명을 서베이에서 남학생, 여학생 사이에 흡연 실태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다, 이런 조사를 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남학생 성별로, 여학생, 그 다음에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전체 100명 중에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학생을 60명을 조사했고 여학생은 40명을 조사를 했다. 남학생 60명 가운데는 30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30명이 피지 않았다. 여학생 40명 가운데는 15명이라고 쓸까요? 25명이 피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총 서울대생 표본 조사에 응한 100명 가운데 45명이 담배를 피웠고 55명이 담배를 피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이제 여러분하고 질의응답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거죠. 자, 이런 서울대생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인 확률은 얼마입니까? 뭐라고 답하겠어요? 100분의 60. 주변에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답하죠. 그래서 주변 확률입니다. Marginal probability. 주변에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이걸 답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이용하지 않았죠. 흡연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조건부 확률이죠. 마찬가지로 서울대생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담배를 필 가능성이 얼마입니까? 45%. 100분의 45. 이쪽으로의 주변이죠. 역시 주변 확률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죠. 자, 학생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흡연자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50%. 그 50%가 나온 숫자는 이 학생이 남학생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순간 100명을 다 볼 필요가 없죠. 60명에 포커스 하면 되죠. 정보라는 게 바로 이렇게 포커스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보의 역할이 뭐냐? narrow down, 포커스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경찰이 용의자를 수사하다가 어떤 단서가 있다. 용의자의 집합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 단서를 만족시키는 셋으로. 같은 거죠. 정보가 하는 역할은 좀 더 샤프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한 셋을 좁혀주는 거죠. 60분의 30.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이번엔 거꾸로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이 학생이 담배를 핍니다.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담배를 핍니다. 이쪽만 보면 되는 거죠. 45명. 이 45명은 30명의 남학생과 15명의 여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조건 하에서 남학생일 확률, 좀 더 엄격하게 남학생일 조건부 확률은 45분의 30, 66.7% 이렇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어느 학생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이 학생이 남학생이면서 and 흡연자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결합 확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and 100분의 남학생이면서 and 흡연자일 확률 30%. 그래서 이 간단한 2x2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주변 확률, 조건부 확률, 결합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결합 확률,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A면서 B일 결합 확률, 즉 남학생이면서 흡연자일 확률 이런 거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남학생이기 위해서는 100분의 60에 속해야 되겠죠. 그 조건 하에서 담배까지 피려고 그러면 60명 중에 또 30명에 속해야 되겠죠. 100분의 60, 그게 뭐예요? probability of A 곱하기 아직 조건이 덜 만족이 됐죠. B라고 하는 조건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되죠. 흡연자여야 되죠. 근데 A가 이미 만족됐으니까 바 A, given A, A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B라고 하는 이벤트를 추가로 만족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은 하나의 주변 확률과 또 다른 조건부 확률을 곱해서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연상해 보세요. 100분의 30, 이것이 좌변의 결합 확률이고 100분의 60이 A라는 사건의 주변 확률이고 60분의 30이 B라고 하는 사건의 조건부 확률이죠. A가 주어진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만 갈 수 있나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방식으로 써보면 B가 먼저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probability of B, 그다음에 B가 주어진 상태에서 45명 중에 남학생이어야 되는 거죠. probability of A, given B. 즉 결합 확률은 두 가지 표현을 다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합 확률, 좌변의 결합 확률, 우변의 첫 번째 주변 확률, 우변의 두 번째 조건부 확률. 그래서 그 세 확률 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식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뭐 그림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되겠죠. sample space, 왼쪽에 원 A, 오른쪽에 원 B, probability of A and B는 probability of A times probability of B given A. 이거는 probability of B, probability of A given B. 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좌변의 확률이라는 것은 사각형의 면적분의 볼록 렌즈의 면적. 이게 결합 확률이죠. 이 면적은 사각형의 면적분의 A, 왼쪽 원의 면적 곱하기 probability of B given A, B given A, A given A. 왼쪽의 원이 이미 발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포커스를 왼쪽의 원으로 좁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원이죠. 그 중에서 왼쪽의 원 자체가 B의 관점에서 둘로 나뉘는 거죠. B가 만족 안 되는 B의 바깥쪽과 B가 만족이 되는 볼록 렌즈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두 부분 중에서 A를 만족시키는 부분은 이 볼록 렌즈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캔슬돼서 똑같은 거죠. 이쪽은 그림으로 표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알겠죠.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죠. 곱셈 법칙.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뭔가를 곱해서 얻어낸다. 이게 곱셈 법칙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곱셈 법칙을 보고 있는 거죠. 독립이 뭐냐? 자유도 이게 정치학적 개념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 독립도 정치적 독립과 아무 관계가 없는 개념이죠. 독립. 하나의 정보가 다른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독립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A가 발생했든지 말했든지 B에 대한 내 생각이 변함이 없다. 그럼 두 사건이 독립이다 이런 얘기죠. 내 주관적인 생각, 그게 확률이죠. 즉 B가 발생했든 말았든 A에 대한 내 생각이 변함이 없으면 두 사건은 독립입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면 A가 발생했든 말았든 B에 대한 내 생각이 변함이 없을 테니까 이러한 조건부 확률이 B에 대한 주변 확률과 같겠죠. 그런 경우에는 주변 확률 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스셈 법칙의 특수한 경우죠. 바꿔 얘기하면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니면 주변 확률 두 개를 단순하게 곱해서는 곤란하겠어요. 하나의 주변 확률과 또 다른 조건부 확률을 곱해야 올바른 거죠. 또 다른 조건부 확률이 독립의 경우에만 비조건부 확률과 같아지는 것뿐이죠. 이제 분할과 베이즈 정리.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 그 안에 있는 부분 집합들을 원소들을 다 합치면 전체가 커버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 사이에 겹치는 게 없고 그러면 분할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남과 여로 나눈다. 남녀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남자로 이루어진 집합과 여자로 이루어진 집합의 집합들의 집합. 그게 분할인데 남녀 합치면 전체가 커버가 되죠. 남녀 중복이 없죠. 그러니까 분할이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상과 미만으로 나눈다. 분할이죠. 전체가 커버가 되죠. 합쳤을 때 겹치는 게 없죠. 분할입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를 홀수와 짝수로 나눈다. 분할이죠.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를 홀수와 3 이상의 숫자로 나눈다. 그럼 분할이 아니겠습니다. 2 같은 숫자는 포함이 안 될 거고 3, 5 같은 숫자는 또 겹쳐 있고 그럼 왜 이런 분할을 정의하느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뭔가를 셀 때 빠뜨리지 않고 세고 싶은 거죠. 그게 전체를 합치면 전체가 커버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고요. 또 중복 카운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겹치지 말라 이런 거죠. 분할이라는 게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분할, 파티션. 이게 확률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죠.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라고 하는 게 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률 정리 가운데 하나죠. 베이즈 정리. 수식으로 쓰면 너무나 간단해요.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베이즈 정리를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즉, probability of B given A. 이거는 앞에 썼던 식을 좌변과 우변을 A의 확률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얻어지겠죠. 바꿔 얘기해서 곱하면 이게 결합 확률이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새로울 게 없죠. 자, 이거 우변을 이제는 전개를 한다고 해보세요. 전개를 하는데 분자를 전개하는 방식이 두 가지죠. 일단 두 개를 다 해보죠. 모르니까. 결합 확률을 전개하는 방식이 probability of A 곱하기 probability of B given A. 그리고 분모는 probability of A. 이렇게 전개했더니 이게 취소가 돼서 probability of B given A. 공자님 말씀이 얻어졌죠. probability of B given A는 probability of B given A와 같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죠. 틀린 게 없죠. 그렇지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개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틀린 건 없지만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토톨로지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개 방식은 틀린 건 아니지만 무의미한 전개 방식이죠. 그래서 이쪽 전개, 다른 전개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probability of B, probability of A given B. 이게 분자죠. 근데 분모는 생각해 보면
A가 일어나는 전체 사건을 쪼갤 수가 있죠. A와 B가 함께 일어나거나 B가 안 일어나고 A가 일어나거나 이게 분할이죠. 사건 A 자체의 분할이죠. A라고 하는 서클이 있는데 그 서클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볼록 렌즈 부분과 좀 뚱뚱한 초승달 모양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사건 B의 관점에서 사건 A 자체를 분할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 A를 분할해야 되니까 합치면 사건 A 전체가 커버가 되고 겹치면 중복이 없어야 되죠. 볼록 렌즈 부분과 그 뚱뚱한 초승달 부분이 그랬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초승달인가요? 금음달 모양이네요. 자, 이제 분모로 다시 돌아와서 A라고 하는 사건의 파티션이 둘로 나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벤트를 따져주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저 금음달은 A and B 컴플리먼트죠. B 컴플리먼트, B의 여사건. 그러니까 그것을 이 방식대로 전개하면 B 컴플리먼트 probability of A given B 컴플리먼트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또는 확률을 더할 수 있는 게 겹치지 않으니까 더할 수 있는 거죠. 합의 법칙에 의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probability of A given B 이게 바로 베이지 정리입니다. 뭐 베이지 정리 이용하는데 뭐 특별한 걸 쓴 게 없어요. 이미 배운 내용. 분자를 전개하는데 이렇게 전개했더니 안 되니까 뭐 의미 있는 전개는 이거밖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전개한 거죠. 그리고 분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A라고 하는 사건 자체의 분할을 생각해 보죠. A and B라는 사건과 A and anything but A 이런 식으로 anything but B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가운데 볼록 렌즈 부분과 오른쪽에 금음달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볼록 렌즈 분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금음달에 해당하는 사건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결합 사건이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재미없는 테크니컬한 데리베이션이고 유도고 이 식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느끼겠어요? probability of B given A, A를 정보를 이용해서 B의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을 업데이트함에 있어서 반대 조건과 대상이 바뀐 반대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난 머릿속으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죠. A라는 사건이라는 걸로 미루어 짐작할 때 B의 확률은 뭐냐?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B라고 했으면 A가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였었나? B가 아니었으면 A가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였었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입장 바뀐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조건부 확률을 알아내는 공식, 이것이 바로 베이즈 정리입니다. 뭐 항상 내가 즐겨 쓰는 예가 남학생, 여학생 사이에 데이팅하는 예니까 다시 그걸 통해서 이걸 설명해 볼게요.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이제 데이트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밤 9시 통상 여자친구가 자취방에 있더라. 절반의 확률로. 나머지 절반의 확률은 자취방에 없더라. 그래서 밤 9시가 넘어서 전화를 걸어서 벨이 5번까지는 기다리고 5번 이상이면 끊는다. 이게 이제 내가 전화 보는 방식이고. 그래서 전화를 밤 9시 넘어서 걸었는데 5번 동안 응답이 없더라. 그게 데이터죠.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이 여자친구가 그 시간에 집에 있을 확률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그 시간에 집에 있을 확률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죠. 남학생의 관심사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걸 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반대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 정말 있었으면 5번 안에 답할 가능성이 얼마인가? 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잘 수도 있고 뭐 막 받으러 오다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못 받을 가능성. 이번엔 집에 없었을 때 못 받을 가능성. 집에 없어서 못 받을 가능성은 1.
집에 있었으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좁은 자취방에서 5번이나 올렸는데 못 받았을까? 별로 희박한 거죠. 따라서 5번 전화했는데 5번까지 울리도록 전화를 안 받은 걸로 미루어 볼 때 집에 없을 가능성이 주변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미루어 볼 때 없을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게 베이지 정리입니다. 또 다른 예는 이솝우화. 늑대가 쫓아오니까 마을 여러분들께서 나와서 내 양들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양치기 소년이 외쳤더니 마을 사람들이 나왔죠. 늑대가 없었죠. 소년이 신이 나와서 둘째 날 또 비슷한 게임을 했죠. 늑대가 쫓아오니까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나왔는데 늑대가 없었죠. 셋째 날 늑대가 정말 쫓아오고 살려달라. 마을 사람들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자, 마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소년은 거짓말쟁이일 사건, 이 소년이 거짓말쟁이가 아닐 사건.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마음을 뜯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뿐이죠. 주관적인 확률. 이 주관적인 확률이 마을 사람들한테 비춰진 소년의 평판이죠. 여러분들의 평판, 남들이 여러분에 가지고 있는 확률이죠. probabilistic judgment.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판단을 업데이트하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교수 학생 사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잘 모르죠. 계속 지나가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질문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알게 모르게 하게 되겠죠. 다시 이제 이솝우화로 돌아가서 주어진 데이터는 늑대가 쫓아오니까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늑대가 마을 사람들이 나왔을 때 없었던 그 사건, 그것이 데이터죠. 그게 하나의 우리가 관측한 바죠. 마을 사람들이 관측한 바죠. 그것에 비추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소년이 거짓말장일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사후 확률이라는 표현도 쓰겠습니다. posterior probability. 사전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소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게 사전 확률이죠. prior. 이 해프닝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재평가하는 거죠. 사후 확률. 그 재평가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등장하는 거죠. 분모. 잘 보이나요? 다? 좋다. 이 소년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 어떨까?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관측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애당초 거짓말쟁이였으니까. 애당초 늑대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왔을 때도 늑대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소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아니었으면 이런 현상이 관측될 가능성이라는 것은 늑대가 막 쫓아오다가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늑대 스스로가 장난치느라고 싹 숨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여러분이 웃은 것처럼. 따라서 이쪽은 웨이트가 낮게 걸리고 이쪽은 웨이트가 더 높은 값이 걸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확률의 업데이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첫째 날 발생한 일이고요. 둘째 날은 이미 첫째 날까지의 데이터가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를 작동하는 거죠. 이미 소년의 레퓨테이션이 나빠졌어요. 소년이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올라가 있죠. 그 상태에서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값 자체가 거짓말쟁이일 확률이 올라갔는데 이쪽에 웨이트가 또 붙는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봐서 거짓말쟁이일 확률이 업데이트가 추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까지 해프닝이 끝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친구 거짓말쟁이일 것 같다. 그 친구가 거짓말쟁이일 거라는 확률이 이미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 셋째 날은 백약이 무효했던 거죠. 목소리가 더 호소력 있는 목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던 거죠. 그게 이솝우화에 대한 확률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평판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법칙을 써서 사람들이 업데이트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형태의 업데이팅이 일어나는 거죠.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충실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일을 다 하고 있다. 사람들은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을 믿죠. 최근에 납품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연히 그랬다. 우연히 그랬다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정말 나쁜 파트너를 변했으면 이럴 가능성이 크니까 점차 이 부실이 쌓이면 나쁜 파트너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면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을 터미네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업데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확률에 대해서 베이지 정리, 덧셈, 곱셈, 배반, 독립 10절까지 다 소개를 했고 11절은 사례인데 사례 중에 간단한 거 몇 개만 오늘 볼게요. 더블링 스트래티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전략인데 내가 어떤 전략을 쓰면서 동전 던져서 맞추면 있다고 못 맞추면 잃는 이런 게임에 참여하냐면 나는 무조건 처음 따는 순간 퇴장한다. 그게 내 스트래티지예요. 처음 따는 순간 튄다. 근데 내 베팅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 일정 금액을 베팅을 하고 따면 전략에 의해서 바쁜 일 있어서 가야 된다고 가고 잃으면 2배 베팅, 따면 떠나고 잃으면 4배 베팅, 따면 떠나고 잃으면 8배 베팅. 이게 더블링 스트래티지죠. 여러분이 이제 친구하고 뭐 밤새 카드 게임을 하는데 친구가 이런 전략을 구사한다면 굉장히 얄밉겠죠. 아무튼 이런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해봤을 때 W, 이런 전략하에서 따고 게임을 마치는 사건. L, 잃고 게임을 마치는 사건. 내가 10번까지 최대 게임에 참여하겠다. 그럼 내가 잃을 확률은 뭐예요? 10번 다 잃고 거지가 돼서 떠나는 거죠. 그 확률은 1024분의 1, 2의 10승분의 1. 내가 따고 게임을 끝날 확률은 10번 다 잃지만 않으면 어딘가에서 한 번은 땄을 거고 그때 떠나는 거죠. 6건. 1에서 이걸 빼주면 되니까 1024분의 1023. 이제는 X라는 것을 내가 이 노름판을 떠날 때 네트로 번 돈의 액수라고 해보세요. 그럼 X는 확률 변수죠. 언서튼티가 있으니까. 내가 따면 나는 언제나 1원을 딴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따고 하면 1원 땄죠. 두 번째 따는 경우에는 1원 잃었다가 2원을 따니까 플러스 1. 세 번째 따는 경우에는 1원 잃었고 2원 잃었고 그 다음에 4원을 따니까 플러스 1.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언제 떠나든 나는 항상 1원을 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는 금액은 1원. 그 확률은 1024분의 1023. 잃었다 하면 나는 얼마를 잃어요? 다 여러분들이 더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20승까지 더하면 다 잃는 경우엔 등비수열의 곱의 공식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 가지고 계산하면 1023이 나오죠. 그럼 기대값을 계산해 보세요. 동전을 던지는 게임이 공정한 게임이죠. 반반. 그러니까 기대값이 0이 나와야 되겠죠. 과연 0이 나오죠. 이건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에요. 내가 이런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는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좀 더 일반화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게임을 불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이면 내가 어떤 짓을 구사하든 기대값을 0보다 높게 만들어주는 전략은 세상에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 더블링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기대값은 여전히 0이죠.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기대값은 0인데 딸 때는 조금 따고 그 확률은 굉장히 크고 잃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잃는데 확률은 굉장히 작아지고 내가 이런 게임을 10번만 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증가시켜 나가면 1원을 거의 확실하게 따겠죠.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잃겠죠. 그러니까 기대값으로 보면 밸런스가 되는데 확률로 보면 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의 셋이 거의 전체를 커버하는 쪽으로 팽창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확률 변수 X는
1이라는 값으로 확률을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Convergence in probability, 확률 수렴. 이 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개념경제학 아니면 확률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엄격한 의미로 배우겠습니다만 지금 직관적으로 소개를 하면 내가 거의 확실하게 이론을 딴다라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볼 때. 내가 이론을 딸 확률이 100%로 수렴한다. 그런 얘기죠.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그때 당시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몇백억 달러 원조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경제 주권을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가시는 거죠. 한국의 모든 그냥 내년도 GDP를 담보로 해서 1,000억 달러를 베팅하는 거죠. 따면 컴백 홈, 이르면 2,000달러 베팅, 따면 컴백 홈, 이르면 4,000억 달러 베팅. 그래서 우리나라 GDP를 담보로 해서 그냥 더블링 스트래티지를 구사하면 언젠가 따겠죠. 그 순간 한국의 외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도 이런 것을 알아서 베팅 리밋을 설정해 놓죠. 얼마 이상 한 번에 베팅을 못하게. 그래서 이 더블링 스트래티지가 대수의 법칙, 우리가 뒤에서 배울 평균의 법칙의 카운터 이그젬플이에요. 뭔가를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결과가 평균으로 수렴하지 않는 대표적인 판례, 이게 바로 더블링 스트래티지입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100번을 게임을 했든 1000번을 게임을 했든 앞에 한 모든 게임이 마지막 한 번에 의해서 다미네이트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다 잊게 해준다고요. 한 번만 따면. 그게 더블링의 파워죠. 그래서 카지노 비즈니스라는 게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비즈니스인데, 이런 더블링 스트래티지를 구사하면 대수의 법칙이 무색해진단 말이에요. 앞에 뭐 얼마든지 다 땄어봐야 맞아 한 번만 잃으면 다 내가 결과적으로 잃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재미있는 사례고, 이 뒤에 더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9장 책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오고 강의 노트도 읽어서 수요일 날 확률의 나머지 부분을 마치고 10장으로까지 할게요.